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급제 소방직 한국사 공무원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56쪽의 조미수호 통상조약부터 정리를 할 차례죠. 이제 직권층은 개화라고 하는 흐름으로 나가고, 그래서 결국 문호를 열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조약을 맺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1882년의 일이고요. 물론 이모군란이 나기 전입니다. 이모군란이 나기 전에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조미조약의 배경은 연미론 때문이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자,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어온 황준센의 조선책략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화도조약과 조미조약인데, 조미조약에서 맨날 언급되는 책이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선책략. 그래서 그 조선책략이 뭘까? 그거 한번 보시면요. 밑에 조선책략 그 일부를 한번 보면, 조선의 땅덩어리는 실제로 아시아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반드시 다투기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과 일본의 형세는 날로 위급해질 것이며, 러시아가 영토를 공략을 한다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오늘날 급선무는 어떨 것인가?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책략이란 말은, 원래 그 책의 제목은 사의 조선 책략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취해야 될 방책을 생각한다는 뜻인데,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지었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연합해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청의 알선이잖아요. 그것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할 목적도 분명히 있다. 즉 조선과 먼저 조약을 맺은 일본을 견제할 목적,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런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미조약의 그 내용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1조가 좀 중요해요. 한번 잘 보면, 만약 타방의 제약국이 어떤 불공정하고 경실한 한이 있으면 한번 통지를 거쳐 반드시 서로 도와준다. 잘 조정해준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보통 거중조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별표 3개 하시고 거중조정. 자,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는 청나라 이용장의 의도가 반영이 됐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거중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거중조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미국에 대한 고마움은 배가가 돼요. 이런 조약,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4조는 영사재판권이고, 그 다음에 5조를 보니까 협정관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조약에는 없었죠. 무관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협정관세. 관세를 이제 보통 한 3% 물게 되는데,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뭐 불평등 조약입니다만은. 14조에 들어간 것이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혜국 대우 보시면 의미, 이후 대부분의 서구 열강에도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라는 게 처음 들어간 게 조미조약이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게. 기억을 하죠. 별표 3개고요. 아까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조약이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일본과 통상장벽을 개정하면서는 최혜국주의를 부여합니다만은,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는 최국 조약의 조항이 없으나 취지에 근거해서 일본에도 적용을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의 빌미가 되기도 하죠. 그걸 최혜국 조약이다. 즉, 그 나라와의 조약에 빠진 내용이 다른 나라 조약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도 적용시켜준다는 말도 안 되는 조약입니다. 최근에는 뭐 국제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조미조약은 거기 성격 보죠.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그리고 불평등 조약인데 거기 보니까 속방조간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약문에다가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라는 걸 집어넣자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청이. 미국은 그러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를 속방조간 문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약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청이 입김이 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1882년에
미국은 공사를 파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특명 정권 공사, 컨보이 뭐 익스트라 오디너리 뭐 플랜티 포텐셜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뭐 제 혼자 뭐 쫑을 거렸습니다만은 괜히 아는 척하기 해서 플랜티 포텐셜이라는 게 뭐예요? 전권이라는 뜻이잖아요. 전권 특명 공사를 보내는데 중국에도 정권 특명 공사가 나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도 특명 정권 공사를 보냈는데 조선에도 특명 정권 공사를 보내죠. 후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몰라줬고요. 후트 나중에 후트라는 공사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 발이 컸나 이름이 후트인데 어쨌든 조선은 거기서도 감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 동급의 공사를 보냈다는데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특명 정권 공사는 이제 점차 격이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전권 공사, 공사, 영사로 이제 나중에 영사로 이렇게 격화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대한 만큼 얻을 게 없었다라는 게 알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나가야 돼요? 그 공사가 나가야죠. 하지만 청나라가 이걸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나가지는 못하지만 뭘 보내죠? 은혜에 보답하자. 특명 정권공사 보내서 은혜에 보답하자 해서 보빙사를 파견해요. 1883년 보빙사가 나갑니다. 거기 사진이 보이죠? 서방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입니다. 예. 정사에는 민영익, 그 밑에 보면 민영익 사진도 보이죠? 부사에는 홍영식이 중심이 돼서 파견됐는데요. 일단 거기 일행 중에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육일준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일준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들 보빙사, 그 보빙사 홍영식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실은 세계적인 천문학자입니다. 퍼시빌 노엘이라고 명왕성을 발견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 천문학자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 이 보빙사들은 뭐 많은 에피소드를 남기죠. 뭐 엘리베이터 타고 비명을 지르고, 서양식 그런 거 처음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연회에 참석해서는 그 부인들을 기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체스터 A. 아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합니다. 이들은 돌아오는데요. 6일주는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돼서 그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갑신정부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 6일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빙사는요, 가서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앞선 미국의 그 농업 기술이라든가, 그래서 농업 갔다 온 사람들이 국립 농장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가져온 작물, 그다음 미국에서 그 농기구를 또 이렇게 기계화된 농기구를 또 도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뭐 농장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과 미국과 조약에 각국과 조약이 체결되죠. 뭐 영국, 독일,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천주교 정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하고 수교한다는 건 천주교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니까. 자, 그래서 뭐 프랑스에 관한 내용 거기 있는데 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각국과 다른 나라의 조약과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만 1900년대 대한제국 시절까지 14개의 국가와 수교를 해요. 우리 이 대한제국이. 즉 조선이란 나라는 이미 이때부터는 이제 세계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4개의 국가와 수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이때가 아주 암흑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수교가 됐고요. 해외도 갔다 오죠. 이런 상황에서 개화 사상이 형성되고 개화 세력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그 개화 사상의 배경 볼까요? 북학파 실학 사상이 발전적 개성이다. 아까 우리 북학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해 양무운동과 일본의 문명개혁론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개화 사상의 선구자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언급했던 최한기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성리학과 북학 사상, 서학까지 포괄한 기학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기학. 예. 실학에서 개화로 연결되는 다리로 많이 이제 언급되는 사람이 최한기라는 분입니다.
책을 너무 좋아해서 북경에서 이제 서양책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책을 국내에서 받아봤다고 하고요. 그러한 책을 사는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부자였던 집이 가난해지고 했다고 하죠. 아주 뭐 얼마나 책을 좋아했으면 부자들이 이렇게 가난해질까요? 예. 근데 요즘은 이 책이 이제 환영을 못 받고 있죠. 이사할 때 너무 그렇고. 저도 뭐 최근에 책을 한 540kg을 갖다 파는 적이 있어요. 540kg 파니까 3만원 받더구만. 3만원. 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걸 아마 액면가로 하면은 꽤 많은 돈이었을 텐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만 하죠.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개화사상 그 선구자를 봤죠. 그 다음에 선구자 이후에 이제 이것을 궤도에 올려놓은 사람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입니다. 초기 개화파, 통상 개화론자인데요. 특히 이제 박규수는 박정희 손자의 역할이 컸고요. 자, 그러면 뿐만 아니라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친 서적들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가끔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해국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위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세계 지리책인데요. 이게 1844년에 해국도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해국도지가 만들어진 지 불과 3년 만인 1848년, 4년 만에, 아니죠. 한 5, 6년, 그러니까 1850년대 초반, 제주도에서 유배하던 추사 김정희가 이 책을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게 동아시아에 크게 퍼져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봤다는 거고요. 영환지략이라는 책도 있고요. 특히 동그라미 이렇게 만국공법이죠. 청해원 미군 선교사가 국제법에 대해서 만든 이 책이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탐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책들은 개화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서양에 대해서 알고서 이거 배웠던 이들이 개화 흐름의 두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거기 박용효의 해고담을 볼까요? 그 신사상은 내 일가 박규수 집 사랑방에서 나왔다. 이목균, 홍영식, 서강범, 그리고 나의 큰형 박용교 등이 제동 박규수의 사랑방에 모였죠. 연암집의 귀족을 공격하는 글에서는 평등사상을 얻었지요. 하고 박용효가 갑신정변을 해고하는 게 1931년에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 박용효는 철종의 사위로서 부마의 자리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바로 그 결혼하자마자 얼마 있어서 옹주가 죽는 바람에 호라비가 됐습니다만은 부마는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그 실학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북학파 실학사상이 통상개화론으로 발전했고, 근데 그 통상개화론은 이모군란 이후에 분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옹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이렇게 나눠진다는 사실, 그걸 좀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옹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었는가? 159쪽 가면은 이 개화의 방법을 놓고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바뀌어지는데요. 개화의 방법을 놓고,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이모군란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 돌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59쪽에 3번부터 먼저 보면요. 개항 후 추진된 정부의 개화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화도 조약과 이제 밀과 조약 이후에 이제 개화 정책이 추진되죠. 그럼 그 추진되는 게 주로 언제야? 1880년대가 될 것입니다.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개화 정책 추진 과정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에는 수신사가 나갑니다. 일본의 상황, 이제 서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 교류를 해야 되니까 수신사가 나가서 1차 수신사 김기수 파견했고요. 이 김기수는 일본 가서 처음 철도를 탄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이 되고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나가요. 아까도 봤지만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들어와 유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아까도 봤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지만 나중에 이 개화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수신사요 박용효가 나간 게 82년인데요. 이모군란 수습 처리로 해서 일본에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박용효가 태극기를 처음으로 개항합니다. 물론 그 태극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고종임금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정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일본에는 또한 조사시찰단이 나갑니다. 수신사는 정식으로 이제
국왕의 명령을 받고서 간 외교사들이라면 이 조사 시찰단은 말 그대로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나간 그런 시찰단이죠. 외교사절이 아닙니다. 일본을 배우려고 갔던 사람들이니까. 1881년인데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같은 사람. 윤치호, 육일주는 일본에 남아서 유학을 했어요. 아까 육일주는 보빙사에도 들어갔잖아요. 자, 일본에 남아서 유학하던 육일준이 그 보빙사절과 합류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일주는 그러니까 일본 유학도 하고 미국 유학도 하는 것입니다. 예. 윤치호라는 사람도 나오네요. 이 윤치호가 여기서 영어를 배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영어를 배운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윤치호. 나중에 독립협회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나라에는 영선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김윤식을 단장으로 해서 보내는데 성이 근대적 무기 제조 군사기술과 습득해 왔어요. 이들이 가서 주로 기술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들을 기술을 바탕으로 기기창, 근대적인 무기를 수리하는 기기창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아까 우리 보빙사 얘기했고요. 자, 거기서는 6번에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거 별표 3개 하십시오. 매우 중요하죠. 왜? 이와 같은 거 사절단이 나가는 거와는 별개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다. 그걸 통리기무합니다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의정부와 육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의정부와 육조 시스템에서는 개화를 담당할 기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리기무함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밑에 12개의 부설도요. 12사를. 그만큼 당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군제도 개편하죠. 전통적으로 5군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군형을 2형으로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 동그라미 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개화정책 추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러한 개화정책의 추진에 반발도 여전했죠. 예. 그걸 우리는 위정척사라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우리는 위정척사라고 부르죠. 올바른 걸 위하고 위정, 사악한 걸 배척한다. 척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바른 것은 조선 왕조와 성리학, 사악한 거는 서양과 천주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성격은 이들은 반침략, 반외세 운동이고 근대화에 역행했습니다만 어쨌든 반침략, 반외세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적이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지주 중심이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양반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그 시기별로 좀 다른데 잘 보시면 1860년대 이항로, 기정진 등의 척화주전론과 통상반대론을 주장합니다. 186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1860년 대원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원군 시절에 이들은 거기서 지금 예를 같은 척화주전론을 주장하는 거죠. 이 시기에 척화주전론을 주장합니다. 서로 싸워야 된다. 서양과는 같이 갈 수 없다. 통상은 반대한다. 따라서 이때 이들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 1860년 통상 반대운동 얘기했는데요. 그 아주 재미있는 사료가 나와요. 서양 오랑캐화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홍수와 맹수의 해보다 더 심합니다.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 배기하시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는 적을 정벌케 하시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그런데 1870년대였잖아요. 강화도 지역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척화주전 통상 반대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때 와가지고는 1800 이때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개항 반대로 봐줘요. 개항을 반대한다 이겁니다. 네. 그 논리는 외양 일체론을 주장했는데요.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이항로의 제자입니다. 서양과 일본은 같은 놈들이다. 외양 일체론이죠. 그래가지고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도끼를 등에다 지고 경복궁 앞에 가가지고 지부 복골서라는 걸 올립니다. 그 도끼는 왜 지고 가요? 안 받아들이면 내 목을 쳐라 이거죠. 이걸 가지고. 예. 그 내용 중에 거기 이제 주장한 내용들 나오죠. 그 점점점 근데 이
논리도 상당히 괜찮아요. 읽어보시면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 즉 일본인의 욕심은 물화를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물화는 대부분 수공생산품이라 그 양이 무궁한데 즉 공업을 이용한 거고요. 우리의 물화는 대부분 백성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이면 한이 있다. 즉 교육 자체가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하죠. 그래서 이들과는 절대로 수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수교는 이루어졌죠. 그리고 개화정책이 추진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개화정책을 반대하죠. 격렬히 반대하는데 이 개화정책 반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죠. 조선책략 여기 있잖아요. 조선책략 반대. 자, 이게 80년대입니다. 이만손, 홍재학 조선책략의 유포와 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 상소를 올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 반대 상소를 뭐라고 불러요? 거긴 영남 만인소라고 나왔죠? 만인소를 올립니다. 영남 유생 만여 명이 같이 이제 개화를 반대한다는 상소를 올렸어요. 이만소는 그 태계 이황의 구대손인가 되죠. 홍재학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강력한 그 용어를 써요. 뭐 좀 지나친 용어를 썼다는 죄목으로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들의 정부는 단호하게 개화정책 추진하는데 이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1890년대에 가서는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을미사변이죠. 그리고 단발령으로 인해서 항일 의병으로 이것이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요거는 의병으로 이어진다. 이제 빨간 거였죠. 의병. 나중에 이제 의병으로 이어지는데 이걸 굳이 여기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선이 한참 이렇게 가야 되겠죠. 1890년대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돌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는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개화정책 추진에는 어떤 반대라고 부르는데 배경 이재선 사건 몰라줬습니다. 민씨 정권과 대원군의 대립, 개화와 척하의 대립이 막 이렇게 됐는데요. 이복형 이재선 왕을 추대한다 뭐 어쩌는데 이건 몰라도 좋고요. 경과 99년들 불만이 폭발했어요. 핵심은 왜냐하면 99년에 하나의 그 무위형 장병들이 월급을 받았는데 대동미로 받은 선해청이 이제 대동미를 담당하잖아요. 거기서 받은 쌀을 줬는데 당시 선해청 당사는 민겸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준 쌀에 겨가 섞여 있거나 심지어는 물에 불린 쌀을 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돼서 부정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격분한 이들이 민겸호의 집과 공사관을 습격해서 민겸호는 죽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99인의 반란이죠. 근데 이들은 이게 다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만 좀 잘해주는 정부의 문제라고 보고 명성황후를 잡기 위해서 궁궐로 들어갔으나 명성황후는 충주로 피난을 갔어요. 도망을 갔고 그러니까 이들은 흥선대원군, 즉 실각해 있었죠? 흥선대원군한테 달려가서 그를 다시 옹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했고요. 이 이모군란으로 이제 그 민씨 세력 상당수 이제 세력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자, 이때 정부는 잽싸게 이제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모군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 들어왔죠? 그런데 청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일본도 들어요. 일본. 이 이모군란의 결과죠.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영사관이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보호한다고 들어왔고 청나라는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근데 그 청군은 출동해가지고 자신들의 집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 대원군을 납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청나라로 이제 끌고 가죠. 그러니까 결과 개화정책은 중단되고요. 다시 복귀한 명성황후 민씨파의 친청 정책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이른바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일본의 사제사를 보는데 중요한 건
일본군 주둔, 즉 공사관의 일본군 일개중대 주둔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외국군대, 청나라 군대 일본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에 물론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군이 도와주러 오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또 병자호란때는 청나라 군대가 오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어쨌든 장기간 주둔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와 있는 거고 그거 빼고 평시에 이렇게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청일 군대가 다시 왔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외국 군대의 주한 미군이 와 있어요. 요새 와서는 뭐 다른 변화가 되고 있지만 이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일, 조규, 속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개항장 심리 같은 거에 50리로 이제 하고요. 일본 외교관들의 내지 영향권을 인정해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한테 이걸 해주는다고 우리가 청의 영향력은 무지하게 아주 강화되는데요.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 위안스카이는 이제 중국인이었는데 섭정의 자리로 우리나라 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횡포가 커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고종보다 자기가 높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 위안스카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대총통의 자리에 오르죠. 나중에. 자, 결국 청일 양국 군대가 주둔하게 된다. 그리고 청나라에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는데 이 무역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역협정이란 말을 못 썼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속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장정이라는 것은 밑에 설명 보시죠.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을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균정에는 다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조항 중에 하나죠. 중국과 조선은 속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혜국 조항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최혜국 조항을 달라 이건 조선과의 관계는 전혀 달라. 이거는 상국과 속방국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혜국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어쨌든 결국 청나라 상인의 특권이 허용이 됨으로써 청나라 상인이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물밀대 청나라 상인이 오죠. 어디에? 우리 인천에 가면 혹시 여러분 차이나타운 기억나나요? 거기 이제 그 일본 청나라 상인들이 이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서울의 양화진까지 들어오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네들은 개항장 바깥으로, 10리 바깥으로 못 나가거나 또는 50리 바깥으로 못 나가는데 청나라는 바로 서울까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을 달라.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특권 달라는 거. 최혜국 조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최혜국 조항을 적용시킴으로써 많은 나라의 상인들, 특히 일본 상인들도 서울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입니다. 핵심,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서울로 진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모군란을 중심으로 하고 해서 아까 봤죠? 개화파가 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건파하고 급진파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전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59쪽입니다. 온건파와 급진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온건파, 급진파. 그래서 그 온건파 김홍집, 김윤식, 어용중이라는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는 친청 세력이고요. 민씨세력 정권과 결탁을 했고 실질적인 개화정책 주도합니다. 이 급진개화파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4대당이라고 불렀어요. 4대당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4대당을 부르진 않았겠죠. 이들의 개화 방안은 동도 서기의 바탕으로 점진적 개혁, 동양의 도, 서양의 기술. 동양의 도니까 우리나라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 정치체제는 전제군주제를 지향했고 개화 모델은 청의 양무운동을 중시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급진파는 방법이 달랐어. 이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의 모델을 봤는데요. 김옥균, 박용효, 홍용식, 서강본 같은 사람입니다. 친일, 그리고 청에 대한 4대 정책을 비판했어요. 소장파 관료들이고 스스로를 개화당 또는 독립당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개화 방안은 정치, 사회, 제도까지도 수용하는 급진적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될 건 입헌 군주제가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일본을 닮아가야 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봤습니다. 사실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들은 원래는 아까 박규수의 집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방법이 나눠지는데요. 김홍직과 김옥규는 이 삼청동에 살았는데 서로 어렸을 때 같이 살았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고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집이 같았대요. 그래서 김옥균과 김홍집은 가끔씩 만났는데 김홍집이 집이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때마다 잘 살던 김옥균이 상을 받아서 담으로 넘겨줬다고 해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친한 사이였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고 나중에는 총불을 서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그게 뭘까? 갑신정변이 이러는 거죠. 갑신정변. 온건개혁파가 급진개혁파가 죄송합니다. 갑신정변을 기획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갑신정변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개화당의 개화정책. 일단 이들은 갑신정변 전부터 방문국과 우정국을 설치하자고 주장을 하고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자고 주장하고 또 별기군 양성에 적극적이었고요. 근데 이러한 개화당의 개혁 추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일본의 차관을 도입하려고 이제 고종을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너희가 만약 돈을 빌려오면 네 말대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김옥균이 도일 일본에 가서 차관을 고집했으나 실패합니다. 고종은 실망하죠. 네. 그런 상태에서 개혁은 차질되다 보니까 온건개혁파, 즉 민씨 정권의 탄압이 심해지고 청해 내정관이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주류 세력들은 좀 뭐랄까 조금 견제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배경, 청푸전쟁으로 청부는 철수했고요. 자, 이게 뭐냐면 베트남을 프랑스가 차근차근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청나라는 베트남이 조공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고 청푸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청푸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내에 있던 3,000여 명 중에 한 1,600명 정도를 빼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청군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 공사가 지원을 약속하죠. 이걸 믿고서 일본군은 160명, 일개 중대밖에 안 됐습니다.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경과,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고요. 개국 축하연에 온건개혁파들을 불러들였다가 전부 잡아 죽이는 식의 이런 정책을 쓰죠. 개화당 정부의 수립을 선포했고 14개도 개혁정가 발표됐다고 하는데 실제 뭐 발표되는 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3.1천하죠. 바로 청군이 개입하고 일본이 배신함으로써 주도 세력 대부분이 일본에 망명하게 됩니다. 남기를 자처했던 홍영식은 청군에게 살해되죠. 그러니까 하지 않은 것만 못해. 특히 민영익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까 보빙사로 나갔던 사진 보이시나요? 그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지닌 명성황후, 그러니까 고종임금으로 봐서는 처조카죠. 그 면씨 집안의 호프였는데 이 보빙사로 갈 때까지만 해도 개화에 아주 관심이 많았지만 갔다 돌아와서 이 사람은 개화를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우정 축하연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밖에서 기다리던 자객들이 이 민용익을 칼로 내리치죠. 7군데인가 찔렸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죽지 않고 기어 들어옵니다. 다시 우정국 축하연으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때마침 미국에서 이제 미국 공사관이 있었으니까요. 미국 공사관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이자 선교사가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침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이 민영익을 갖다가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 수십 명이 와가지고 한의사 뭐 10여 명이 와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한의에서 꼬매는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리 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와서 상처를 꿰매고 소독하고 해가지고
다 죽어가던 민영익을 살려내죠. 그러니까 고종인구가 이게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알렌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 병원 광의원이라고 하는 걸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의원이 설치된 곳은 누구냐? 맞아 죽은 아까 홍영식 있잖아요. 갑신정변. 홍영식의 집을 몰수해서 그곳을 광의원이라고 하게 했다고 하죠. 자, 어쨌든 이게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결과 볼까요? 한성조약은 모르겠는데 텐진조약은 별표 3개 하십시오. 어쨌든 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개화파를 지원했던 일본군과 그 다음에 출동한 청군이 서로 총격전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이른바 텐진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일본의 총리가 당시 이훈장을 만나러 중국의 텐진으로 가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게 뭐야? 텐진조약인데 청일 양국군의 동시 철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군대 파병 시 서로 사전 통보한다라는 조항을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이 갑신정변으로 인한 텐진조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군대가 모두 철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청해 섭정이었던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청해 세력은 여전히 강화되죠. 왜냐하면 지금 청해 세력은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갑신정변 진압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청해 내정간섭 아까 위안스카이 얘기했고요. 개화파 세력은 도태된다고 급진 개화파. 그래서 민씨 일파의 보수 세력이 장기 집권했고 실패의 원인 뭘까요? 청해 개입이죠 뭐. 그 다음에 개화당이 너무 믿었어요 일본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홍영식은 죽었고요. 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서재필 같은 사람은 그때 이제 19살, 20살인데 그의 1살짜리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과 부인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영식의 아버지도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김옥균, 박영효, 그 다음에 서강범 같은 사람들은 겨우 이제 일본으로 가는 배를 인천에서 얻어 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일본 공사 다케조에라는 놈이 나쁜 놈이죠. 거기서 실패했으니까 지가 외교적 부담이 생기니까 조선인들 내리래라고 이제 일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그 배의 선장이었던 영국인이 유명한 얘기예요. 영국인이 너도 내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너는 그래? 그래가지고 그 선장의 그 주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본으로 데려가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한일 간에 이제 외교적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무리 그 취지가 좋았어도 안 하니만 못했습니다. 162쪽 보시면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14개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여러분 몇 개인지 좀 알아야 돼요. 1번 보면 청해 잡혀간 흥선대군을 속히 귀국시키고 청해에 대한 사대는 폐지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2번에 보니까 문별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운다. 신분제 타파 평등사회를 지향했다는 게 보이고요. 3번에 지조법을 기억한다라고 들어가요. 이 지조법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토지개혁이 아니고 세금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들어가죠. 자, 그 밖에 12번에 보면 재정은 호주에서 관할한다. 재정 일원화를 주장했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갑오개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상당히 혁신적인 정강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추진할 시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뭐 틈도 없이 일본으로 망명하게 됐던 것이죠. 자, 갑신정변의 의의는 뭐 급진개화운동이다, 뭐 근대국가 수립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으로 한계가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소수 혁신층의 구태에 의한 정변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군사 토지 개혁에는 소홀했어요. 그래서 민중의 질을 갖지 못해요. 토지제도 개혁 없습니다.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중에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사진이 보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일본 망명한 이후에 상투를 다 자르고 사진을 찍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자, 갑신정변.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자, 우리나라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 와 있던 수많은 여러 외교 사전들 있잖아요. 외교 사전들이 보기에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보여요. 청과 일이 충돌했다고 보는 거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이 각축이 되게 심화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가 보통 열강 각축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 열강 각축의 사례가 여기 나옵니다. 자, 한반도에 대한 중립화론이 나오게 된 계기인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 일단 청일의 대립에 영국과 러시아가 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일단 러시아는 조로 통상조약을 이제 체결하고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조선에 진출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제 청의 세력이 너무 세니까 조로와 밀약서를 추진합니다. 서로 밀약을 해서 뭔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이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한 영국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거문도 사건이라고 그러죠. 열강각중 거문도 사건. 1885년입니다. 밑에 지도를 보시면 거기 거문도라고 해서 지도에도 보일 겁니다. 예. 왜 여기를 점령했을까요? 자, 이 러시아 함대가 혹시나 우리나라 북쪽 지방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위에 그 지도에 보시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있지만 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겨울에 옵니다. 최근에야 뭐 쇠빙선들이 발달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지만 이때만 해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조금만 내려오게 되면은 겨울에 얼지 않거든요. 부동항을 얻어서 만약에 이들이 내려오게 된다면 거문도에서 영국 함대가 이들을 막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영세 중립파론이 제기됩니다. 우리나라의 중립파론. 지금 청과 일이 각축하지 러시아와 영국이 각축하지 않으니까 중립파론이 나왔는데요. 독일인 영사 부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먼저 이걸 제안하죠. 부들부들 떨면서, 독일 부영사입니다. 부영사. 부들러가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했는데 조선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요. 그 다음에 6.1준이 여기 이제 언급되는데, 아까 보빙사로 미국 갔던 6.1준이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 이 사람은 국비 유학생이거든요. 그 비용을 정부에서 냈기 때문에 급진계합파에 속하는 6.1준 거기다 뒀다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와라, 이렇게. 그래서 국내로 들어와서 6.1준을 감금하죠. 그래서 누굽니까? 한규설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아예 감금을 시켜버리는데, 그때 6.1준은 그곳에서 중립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립파론, 6.1준의 중립파론은 나중에는 알려지는 거지 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갑신정변까지 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순서의 중요성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줘요. 지금 계속 이렇게 쭉 순서되고 오기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예. 자, 이런 근현대사는 그 특징이 흐름, 그리고 연도, 그리고 각 조약에 대한 특징들, 이게 무슨 조약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운다기보단 읽고서 구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